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XPS임 1D, 2D 모델을 검토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구성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1D, 2D 모델 이제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지, 에러 발생의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작업 제어, 그리고 결과 검토, 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 이제 실수하시는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워크를 하거나 이제 타 업체로부터 XP 수임 파일을 얻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요. 일단 버전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XP 수임 2016 이제 버전 17.0이 되겠습니다. 이 최신 버전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게 최신 버전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엔진이 현재 상황에 맞춰갖고 가장 각각의 매개 변수들 이제 그 값들이 현재 상황에 맞춰갖고 최저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위 버전과는 이제 호환이 되지 않아서 이제 협업을 하실 때 매우 이제 불편함을 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윈도우가 엄청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운영 체제와도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4 서비스 팩 1과 2011에서의 이제 침수 해석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것은 XP 수임 2011에서의 침수 해석 결과입니다. 시간대는 1시간 경에 이제 침수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하천을 비활성화했는데 하천의 하폭이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되지 못하는 이제 버그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발산을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2014 서비스 팩 1에서의 침수 해석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발산하는 지역 또한 이제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천 구간 역시 정확하게 하폭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침수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침수 면적, 유속, 그리고 방류구에서의 수위 또한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각 버전에서 매개 변수들이 최저값이 되고 각 이제 버전에서 이제 발생하던 버그들이 이제 잡히면서 그 해석 결과가 점점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버전 체크를 가장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요. 누락 파일이 있는지, 이제 2D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지형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XP 팀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배경, CAD, GIS 파일들이 누락된 파일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XP 파일을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뜬다면 파일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요. 이 XP 파일이 해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해석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XMDF라든지 SUP 파일 등 여러 가지 결과 파일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파일들이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해석 결과는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파일을 받으시려면 그냥 해당 작업 폴더를 압축해서 이제 파일들을 주고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이제 모든 파일들을 다 이제 수신을 하셨다면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백업을 해 놓으시고 해석을 복사하셔갖고 해석을 진행해 보시면 에러 메시지라든지 경고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러와 이제 경고 메시지는 해석과 모델의 안정성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요. 이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석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석이 완료된 이제 정상적인 파일을 다시 한번 송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원디 모델을 검토하거나 구축을 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 XP 스윙을 실행해 보면 왼쪽에 레이어 제어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어 제어 패널에 각각의 레이어별로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입니다. 하천 구간에서는 이제 하상고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하천 구간은 길게 끊기 때문에 그 하천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상고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 노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지 실제 지형을 이제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 이제 2D 해석을 할 때 1D 노드와의 인접한 셀의 고도가 연관성을 이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드의 지방고는 43.798m입니다. 하지만 이 노드를 포함한 셀에서는 43.91m입니다. 즉 셀의 지형의 이제 레벨이 더 높다 보니까 이 매놀은 묻혀있는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저희는 일반적으로 2D 해석을 할 때 2D 작업 제어에서 레벨 탭에 있는 1D 노드 연결해서 2D 셀이 1D 노드 지방고보다 높을 경우는 보정을 하는 이 옵션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이제 보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구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에러 지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에러 지수가 올라가면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보정 옵션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면 이 부분을 보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링크에서는 이제 하천 링크 같은 경우는 하천 단면이 균일한지 그리고 사면 산단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D 경계 조건, 상류에서는 유량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하류에서는 이제 수위라든지 방류 경계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D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2D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격자 확장 레이어입니다. DTM으로부터 이제 지형을 보관하는 이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이 아무리 디테일하다고 하더라도 격자 확장 영역에 하나의 셀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제 격자 확장 영역에 하나의 셀에 하나의 고도를 이제 지형 데이터부터 불러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격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형 데이터부터 이제 불러들이는 고도가 많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정확한 지형을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해외 업체는 이제 매뉴얼 등에서 권장하는 값은 1m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1m인 경우에는 격자의 수라든지 해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셀 크기고요. 가장 이상적인 셀 크기는 저희는 이제 5m 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3m에서 4m의 이제 격자 크기를 설정하실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다음과 같은 하천 단면이 있으면 적어도 4-5개 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지형을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m의 합폭이라면 적어도 5개, 6개의 셀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셀의 크기는 4m에서 5m가 되겠죠. 즉 3m에서 4m의 셀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지형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확한 지형을 구현을 해야지 2D 해석 또한 결과가 정확해지겠죠.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D 해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성 영역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활성 영역은 격자 확장 영역이 이제 지형을 셀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활성 영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살펴볼, 2D 결과를 살펴볼 레이어라고,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D 작업 제어에서 기본 영역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영역 형식이라는 것이 이 격자 확장 레이어 자체를 활성 영역으로 볼 건지 아니면 비활성 영역으로 보고 별도의 활성 영역 레이어를 추가해서 모델링을 할 건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격자 확장 영역 레이어를 비활성으로 두고 별도의 활성 영역 레이어를 정의를 해서 이제 각각의 객체를 해서 2D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격자 확장 영역 레이어 자체를 이제 활성 영역으로 봐버리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객체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객체들이 약간 어그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자 확장 영역을 정의를 하시고, 격자 확장 영역은 비활성으로, 그리고 별도의 활성 영역 레이어로 활성 영역을 구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활성 영역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비활성 영역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D 관망 자체를 하청 구간을 말하는 거죠. 하청 구간을 2D 해석에서 제외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범람된 유량을 2D 영역을 흘려 보내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이제 보통 비활성 영역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건물 효과를 모의할 때 이제 비활성 건물 구간을 다 비활성으로 둬서 이제 비활성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의 수직 유리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량 유입이 없게 되는 거죠. 2D 해석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효과를 모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인데요. 간혹 일부 유역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제인데요. 이 예제에 이 구간을 단면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형을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움푹 패인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침수심이 매우 높게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비활성화함으로써 이쪽에서 범람을 막는 이제 잘못된 사례죠. 이런 구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쪽 구간은 아예 비활성, 말 그대로 무한의 수직 유리벽이 있어갖고 2D 해석에서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침수 양상하고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D, 2D 인터페이스 레이어입니다. 1D, 2D 인터페이스 라인은 앞서 설명드릴 때 그 하천 구간을 이제 모델링 할 때 일반적으로 하천 구간 제외질 부분을 비활성으로 두고 이제 범람된 유량을 2D 영역으로 흘려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천 구간을 비활성을 할 때 두 가지의 객체가 이제 더 필요합니다. 1D, 2D 인터페이스 라인과 1D, 2D 연결이 되겠습니다. 1D, 2D 인터페이스 라인은 하천 구간에 이렇게 지나갈 경우에 하천 구간의 이제 종단 방향으로 이제 이쪽이 비활성된 1D 구간 아닙니까? 1D 구간이고 이쪽이 이제 지표수를 해석하기 위한 2D 구간이 됩니다. 그 1D와 2D의 경계를 이 비활성 영역의 절점을 따라서 그려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활성 영역과 활성 영역 그리고 인터페이스 라인이 하나의 경계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절정과 맞물리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절점들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제 해석 시 에러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D, 2D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1D, 2D 인터페이스 라인으로 이제 비활성 영역과 활성 영역의 경계를 이제 설정을 해줬다면 하천 구간에서 범람된 요량을 2D 영역으로 이제 흘려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1D, 2D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범람이 예상되는 유량이 넘어가는 지점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요. 반드시 노드 중심에서 가까운 인터페이스 라인 절점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노드에서 만약에 원료가 된다면 이쪽 지점으로 이제 범람된 유량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실제 이제 하천 해석하고 약간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하천 구간에서 이쪽으로만 이제 범람이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천 구간을 잘게 쪼갤수록 더 디테일한 이제 하천 구간 모의가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러프하게 노드를 둔다면 다음과 같이 한 지점으로만 이제 범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1D, 2D 연결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러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노드의 중심에서 가까운 인터페이스 라인의 절점까지 이어줘야 된다는 점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경계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 수도를 위치 수도를 정의를 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라인, 이 라인이 시계열 수도 경계 라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도 경계 라인이 없다면 이제 하류 쪽으로 유량이 도달했을 때 활성 영역 끝단에 부딪혀서 다음과 같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량이 경계에 부딪혀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레이어가 수도 경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성 영역 끝단의 가장 낮은 고도가 만약에 36m라면 수도 경계를 모의 시간 동안 35m로 유지하도록 라인을 설정해 준다면 다음과 같이 유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량 경계 레이어는요, 말 그대로 이제 시계열 유량을 정의해주는 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천의 유입량을 고려를 할 때, 하천을 2D 해석으로만 진행을 할 때, 이제 이 끝단에 유량 경계 조건을 주기 위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D 강우 유량 영역이라고 보시면, 영역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는 교육용 동영상에도 있지만 이제 공사 중 침수 해석, 즉 하수 관구 매설 전이나 하수 관망이 망관 상태가 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노면수만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인데요. 이제 가장 주의하실 사항은 2D 작업 제어에서 항상 2배 정밀도로 계산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2D 강우 유량 영역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이 옵션을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2014 버전부터는 이 체크를 하지 않아도 이제 해석을 진행할 때 경고 메시지를 뜨면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진행되는데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해석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흐름 제약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제약 레이어는요, 교량 내 암거와 같은 구조물을 이제 2D로 표현하는 객체가 되겠는데요. 이쪽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쪽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다음과 같이 마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로는 하천이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D 지형 자체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유량이 하류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개념이 되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흐름 제약 아이콘을 이용해서 교각 형태로, 교량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 레이어인데요. 토지용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지목별로 조도 개수를 지정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면수에 대해서
각각의 조도 개수를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침투, 노면수가 돼서 흘러갈 때 토양 형태에 따라서 침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2D 해석에서 유속이라든지 침수 면적에 매우 영향을 주는 인자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정의를 해 주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모든 객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D 도메인, 즉 활성 영역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작업 제어를 설정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오프 작업 제어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요. 글로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강우와 침투 등 여러 데이터가 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인자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런오프 레이어와 하이드로릭 레이어를 동시에 해석한다든지 세니터리 레이어까지 3개를 동시에 해석한다든지 할 때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파일을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로 설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이제 파일을 받다 보면 이제 외부 업체에서 해석을 할 때는 본인의 PC의 경로가 이제 쭉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일을 이제 가져왔다고 해서 내 PC에 있는 작업 경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업체에 있는 PC 경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맞지 않다는 에러 메시지 때문에 이제 해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에러 메시지 챕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타임 스텝, 모의 시간, 강울 사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이제 모의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 특성 역시 이제 해석하려는 모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D 작업 제어가 되겠는데요. 제가 시간격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격은 격자 확장 영역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격자 확장 영역을 만약에 5m로 설정했다면 시간격은 셀 크기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3분의 1로 잘못 오기가 됐는데요. 2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입니다. 만약에 5초면 2.5초에서 1초 사이의 값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2분의 1 크기, 즉 5m의 격자 확장 영역을 갖고 있는데 2.5초로 설정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해석이 될 텐데요. 만약에 3초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해석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2D unstable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2D 모델을 이제 불안정하게 하는 게 시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성을 이제 야기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분의 1, 즉 1초로 설정을 했는데도 에러를 발생시킨다. 2D unstable이라는. 그러면 이제 시간격을 더 작게 하면 자동적으로 스윙상에서 보정을 하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에러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델이 불안정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제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격이어야지 해석이 된다 하면 그 모델을 한 번쯤 이제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시간격이 2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웹드라이 깊이가 디폴트로 설정이 됐는지, 지금 디폴트 값은 0.002m입니다. 즉 0.2cm죠. 웹드라이 깊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의 셀, 침수된 셀에서 그 다음 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셀에서 다음 셀로 이제 침수가 되기 위한 경계 조건입니다. 즉 0.002cm만큼의 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0이면 바로바로 확산이 되는 거고 0.002
예를 들어서 1m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하나의 셀에서 수심이 1m가 될 때까지는 다른 셀로 침수가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침수 양상과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디폴트 값을 이제 매뉴얼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값을 변경해서 해석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유를 이제 특별한 사유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고린스키 계수 같은 경우는 지금 권장값은 0.06에서 1.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디 모델 결과 검토하는 방법은요. 원디 저희가 교육용 동영상을 한 번쯤 보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다 아실 테고요. 2D 결과 검토 역시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결과를 검토할 때 이제 모델의 신뢰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보를 하는 방법이 볼륨 컨저베이션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모델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볼륨 컨저베이션입니다. 2D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이 완료되면 2D 폴더 안에 로그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 로그 폴더 안에 있는 TLF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LF 파일은 엔진에서의 이제 해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단 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륨 에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이하일 때 이제 굿이라는 모델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사항을 이쪽 항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면 작업 폴더 내에 아웃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아웃 파일은 이제 원디에서의 해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테이블 E22 테이블로 가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overall error was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5% 이하일 때 이제 모델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석을 진행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파일을 받으신다면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실수하시는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NF, 이거는 런오프를 말합니다. 런오프 레이어에서의 에러고요. 그리고 소유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흔히 이제 런오프하고 하이드로릭스 모드를 동시에 해석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해석할 때 이제 실수하는 사항으로요. 보통 XP 스윙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하이드로릭스 레이어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릭스 레이어에서 이제 관망을 구축하고 런오프 레이어로 가서 이제 지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자들을 정의해 주게 되는데요. 처음 이제 런오프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노드와 링크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노드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그리고 링크도 또한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는 비활성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에서 배제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소유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런오프 레이어에서 모든 객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객체 레이어에 이제 이 레이어에서 활성화시키는 플러스 아이콘이나 마이너스 아이콘으로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모든 런오프 레이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드를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면 런오프 레이어에서 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요. 에러 3, 2 에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의 이름이 나와 있죠. 링크의 자릿수로 한번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입니다. 이제 2016 이전 버전에서는 객체 이름, 그러니까 객체 이름의 자릿수가 10자리를 초과할 경우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XP 수임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객체 이름의 자릿수는 총 10자리입니다. 따라서 대장도 같은 이제 파일을 불러올 때 대부분이 이제 10자리가 넘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네임들을 이제 하나하나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 버전에서는 80짜리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대장도 재원을 손쉽게 GIS 파일로부터 이제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됐죠. 16 버전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께서는 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에 객체 이름을 이제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해드린 인터페이스 파일 경로 문제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런오프 출력 인터페이스 파일 다음 경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당 PC에 이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터페이스 제어 창, 그 파일 경로 창으로 이제 설정해주는 창으로 가서 그 경로를 다시 내 PC에 맞는 작업 경로로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제 경로 설정 인터페이스 파일 대화 상자고요. 여기서 선택을 눌러서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D 에러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D 모델 언스테이블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2D 작업자에서 시간격을 체크하고 모델에 있어서 이제 불안정한 구간들을 이제 보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임 에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떤 하나의 특정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흔히들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2D 해석을 할 때는 노드의 경계 조건을 담수 조건을 이제 없음 허용 봉인이 아니라 관저구 2D 연결, 지방구 2D 연결, 2D와 관련된 옵션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옵션을 1D 해석을 할 때 옵션으로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아까 1D 2D 인터페이스 라인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비활성 영역의 절정과 완벽하게 물리지 않았을 때 1D 2D 연결에서는 노드의 중심과 절점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에러 메시지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 2D 모델을 구축할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효과를 모의할 때 흔히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건물들을 다 비활성화하고 GIS 파일로부터 이제 건물 영역들을 대부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GIS 파일로부터 비활성 영역으로 이제 건물들을 다 지정을 한 다음에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꺼지게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이제 CAD 파일에서 건물들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CAD 파일이 이제 겹쳐 있는 이제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아니면 XP 수임상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모든 라인들은 이제 폐합된 폴리 라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객체가 중복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GIS 파일로 이제 불러드렸을 때 다음과 같이 하나의 건물 레이어에 똑같은 건물 이제 비활성 영역이 중복돼서 정의가 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CAD 파일에서 객체들을 폐합된 폴리 라인으로 만들 때 오버킬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복된 객체들을 다 지워 주신다든지 이제 중복된 객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D, 2D 모델을 검토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명해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코워크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1D, 2D 모델을 구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